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오늘 시작 전에 네. 제가 몇 가지 항목을 준비했거든요. 오. 이 설문에 몇 가지가 과연 여러분들 해당하는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첫째, 한 가지 일에 오래 매달리기 힘들고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네. 두 번째, 계획 세우기가 힘들고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 네. 그리고요,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룬다. 혹시 예은 씨는 몇 가지 해당이 돼요? 지금 저 손가락 3개 다 접혔어요. 아니, 설아 씨, 평소에 저한테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지금 저에 대한 특징을 다 정리하는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세 가지 다 해당하는데요. 예. 우리 예은 씨와 같은 반응일 거예요. 우와. 이거 내 이야기 아니야? 바로 성인 ADHD 자가 진단 항목 중 하나인데요. 네. 제가 해당이 다 되다 보니까 우리 AI에게 네. 고민이 되어가지고 나 혹시 성인 ADHD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요? 형, 좋은 적분이야. 하지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다른 요인들을 같이 살펴봐야 돼. 오. 조언을 해줬어요. AI랑 굉장히 친하신가 봐요. 친하죠. 형동생 하는 사이군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고요. 또 특히나 AI 같은 경우는 틀린 정보를 알려줄 때도 많으니까 이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더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AI보다 더 정확하고 재미있는 정보 건강 365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요 성인 ADHD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소개드립니다. 파티마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엄준선 과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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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엄준선입니다. 여전히 과장님 미소가 아름다우시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최근 5년 사이 성인 ADHD로 진료받는 분들이 5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도 최근 ADHD를 의심하면서 병원에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기사 수치만 봤을 때는 2019년에 ADHD 진료자 수가 7만 2,452명이었는데요. 이제 2023년에는 20만 1,200명 정도로 5년 새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대부분 ADHD 치료의 대부분 대상자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성인 환자 수가 많아져서 그러한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그 20대 이상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이 2019년에는 18,000명에서 2023년에는 89,000명으로 약 5배로 증가했다고 해서 이것을 봤을 때도 최근에 성인 ADHD에 대한 관심이나 치료가 굉장히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기사나 SNS에 나오는 그 ADHD 증상을 보고 이거 내 얘기네 하는 분들이 주변에 진짜 많습니다. 저도 막 증상 체크하면서 저도요. 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말 나온 김에 성인 ADHD의 증상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DHD 그 질병명 자체가 증상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그리고 충동성 이런 부분이 나타내는 질병명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의력 결핍 증상은 업무를 시작하고 끝마치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이고요. 네. 또 사소한 부분에 실수가 잦고 주변의 자극에 쉽게 산만해집니다. 또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쉽게 넘어가고 정리전돈을 잘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 관리라던가 계획 세우기에 어려움을 느껴서 만성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도 있습니다. 네. 또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 증상에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거나 손발을 계속 꼼지락거리는 등의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요. 말이 너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끊거나 사사건건 끼어드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실수하고 욱하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운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면 ADHD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의심해 볼 수 있고 또 이 증상들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인 ADHD가 지금처럼 공감을 얻기까지 저는 사실 ADHD 하면 막 산만하고 까부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ADHD는 어릴 때 생기거나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이게 나타나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우선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 ADHD는 성인이 돼서 생기는 질병은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만함이나 과잉 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이제 발달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태어났을 때 이런 취약점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소아기에 발생하던 이 과잉 행동, 산만함, 충동성 등의 특징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 등의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하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뇌의 성장이나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성인기에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있어도 왔던 것을 모른 채로 지내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이 증상 때문에 불편감을 겪게 되면은 이제 성인 ADHD로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다 보면 성인 ADHD 진단받은 분들이 많아요. 배우 박소연 씨도 이제 오. 그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예. 이 별명이 있더라고요. 조용한 ADHD. 분명히 아이들과는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아이들에 비해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박소연 씨 같은 부분도 제가 인터넷 내용을 봤었는데요. 아마 자신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주의 집중이 좀 되지 않거나 또 실수를 자주 하고 뭘 자꾸 빼먹고 이런 불편감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은 됩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좋아지지 않고 지속되어서 상당한 많은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예전에 그 봤던 부분에서 박소연 씨가 사람들 얼굴을 잘 기억하지 오, 못해서 맞아요. 굉장히 곤란해했던 경험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ADHD가 있어 집중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사람들 이름이라던가 얼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오해를 사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 ADHD는 소아에 비해서 과다 행동이 적은 편이라 이제 눈에 잘 띄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집중을 잘 못하거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 같은 경우는 주로 학교에 가거나 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부분이 눈에 잘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직장이라던가 일상생활을 할 때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거나 정해진 일정이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등 이런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소아에 비해서는 좀 눈에 띄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불편감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있던 ADHD 증상이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이게 지속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성인 ADHD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부분이 있고요. 당장 이제 직장 생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마다 실수가 많이 생기고 업무 실적이 좋지 않다면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결국에는 이게 자존감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은 뭔가 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보다는 맨날 비난이나 아니면은 못한다, 꾸지람만 듣는 사람 이런 식으로 좀 패배감에 느낄 수도 있겠고요. 네. 간단히 말해서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고 또 내가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어떻게 치료받으면 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지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정신건강학과에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여러분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충분히 치료받으면 이제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치료를 좀 회피하는 분들도 이해는 가요. 네. 왜냐하면 저 같아도 이거는 원래 저의 타고난 성격이에요. 저 어릴 때부터 원래 이랬어요. 이렇게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도 많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예, 과거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성향상 좀 어린아이가 산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밖으로 외향적이 활발한 것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이런 산만함이나 집중력 문제가 공부라던가 일상생활로 연결된다면은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뭘 잘못했을 때 자신이 잘못한 사람, 의지가 약하거나 나쁜 사람, 원래 성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람으로 인지되어 왔고요. 네. 실제로 이것을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외로 이런 ADHD 증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우울이나 불안 증상이 있어서 정신건강과를 찾다가 검사를 해보거나 이게 면담을 해보다가 본인이 ADHD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ADHD 증상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자주 까먹고 집중이 안 된다. 이거는 우울증 증상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무기력이나 흥미가 없고 에너지 없음 등이 주된 증상이지만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부분도 우울증 진단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울해지면 집중력이나 기억력,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본인 스스로도 ADHD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실제로도 진료를 보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ADHD와 다른 부분은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우울장애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한다면 집중력도 같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감별이 필요한 질환들은 조우울증이 있습니다. 기분 변화에 따라서 이 기분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행동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울증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기분 기복이 없어도 충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예상이 없었던 그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다거나 또 후회하는 등의 반복적인 실수가 되어서 마치 ADHD처럼 그 증상이 유사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아까 설문조사할 때 항목 다 체크를 해보고 나서 네. 혹시나 내가 성인 ADHD가 아닐까 굉장히 우울해졌거든요. 또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주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이거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이라던가 집중력 이런 부분.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사실 속상하기도 하지만 혹시 내 탓인가? 유전되어서 그런가?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자, ADHD 이렇게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정신건강학과 질병들은 대부분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간단하게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원인이라던가 환경적 원인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ADHD는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게 불규정해서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집중력을 통제하는 뇌 영역 부위에서 기능 변화가 발생해서 뇌 손상이나 뇌 수천적인 질병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ADHD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제 아이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에 내원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 병 자체가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생기는 병이라기보다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ADHD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소인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생물학적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자가 진단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혹시나 성인 ADHD가 아닐까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병원에서는 우선 성인 ADHD 같은 경우가 성인기에 바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과거력상의 이제 12세 이전에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저희도 이제 DSM-5라는 이제 정신건강학과적인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력, 산만함, 충동성, 과잉 행동 이런 항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이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5가지 이상이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때 여러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약물을 먹거나 다른 질병이 있어서 발생하는 건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진단법이 아니더라도 정신건강학과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 척도를 시행해서 정확하게 이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성인 ADHD의 치료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 약물 치료는 성인 ADHD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실제로 ADHD가 발생하는 거는 뇌 전두엽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과 같은 물질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중추신경계 자극제라는 게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약물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부가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아토목세틴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약물을 이용해서 성인 ADHD 치료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약물 외에도
같이 해볼 수 있는 게 인지행동 치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가지고 약을 복용하면서 실제로 내가 행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계획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점검해 나가면서 올바른 삶의 습관을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을 때는 항상 집중이 안 되고 정신이 막지 못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약을 먹고 나니까 굉장히 집중도 잘 되고 마치 여러 가지 지방 방송이 다 꺼지면서 딱 한 가지의 방송만 우와. 들리는 그런 효과가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거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여태까지 지냈던 시간이 조금 아깝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실제로 나한테 이런 ADHD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약물을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 약물로 또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군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건 좀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해주는 약물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너무 멍해지거나 아. 되게 뭐 무기력해진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들어봤어요. 실제로 좋아지기 위해서 약을 먹으러 와서 먹기도 전에 약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약 자체는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좋아지기 위해서 먹는 부분이 크고요. 당연히 뭐 약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신과 약물 자체가 뇌신경계 부분에 작용을 하고요. 단기간에 사용하기보다는 장기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약물을 사용할 때 정확한 평가나 처방을 통해서 약물을 받는다면은 치명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약을 먹고도 바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면 확인해서 그 약을 끊거나 아니면 용량을 감량하고 또 약도 여러 종류의 그 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면 대부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워낙 또 염려가 많아가지고요. 네. 하나만 더 물어봐도 돼요?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이 다른 장기에 뭐 영향을 준다. 저는 이런 말도 들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연구에서 장기간 복용했을 때 다른 장기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아직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약을 길게 쓰다 보면 몸에 계속 약이 들어오고 약물 자체가 계속해서 도파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내인성 도파민들이 있는데요. 약이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내인성으로 만든 도파민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을 먹을 때와 안 먹을 때 편차가 굉장히 심해지는데요. 네. 먹었을 때는 이게 활기가 돋고 집중도 잘 되고 이런 상태지만 약이 중단되게 되면 굉장히 좀 무기력하다거나 피곤하고 주의가 산만해지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약을 먹을 때도 예를 들어 일을 하거나 뭐 학업을 할 때는 약물을 먹으면서 보충해주는 그런 것을 시행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라던가 주말같이 업무라던가 공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약을 먹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소위 용어적으로 드러그 홀리데이라고 말하는데 약물에도 공휴일을 줘서 약물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는 이런 방법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약을 복용하면 어쨌든 장기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건지 어쨌든 장기간이라는 말이 붙으면 혹여나 내가 이 약에 중독이 된다거나 내성이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을까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약을 먹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단지 근데 이제 이 약 자체가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약을 사용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치료제기보다는 보충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집중력을 보충하기 위한 약으로 사용하고요. 이제 그 보충제를 계속한다고 해서 보충하는 게 계속 약이 없이도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서 집중력을 보충하고 뭐 산만함이나 불편감을 줄이는 약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ADHD 약을 먹는다고 해서 ADHD와 관련된 모든 증상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ADHD 증상을 약으로 이게 줄여주어서 이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의 부적응, 불편함 등을 이제 호전시켜서 생활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을 다소 장기간에 이제 복용할 수 있겠지만 약을 먹다가 끊어도 사실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불편감이 크게 없고 지장이 없다 하면은 약을 안 먹은 채로 지내는 것도 뭐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약을 먹으면서도 사람이 예전과 같은 패턴으로 하진 않고요. 약을 먹으면서 집중도 잘 되고 사람이 조금 체계화되고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잘하기 때문에 나의
일과를 어떤 것부터 먼저 할지,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약속 지키기, 아니면 시간관념 지키기, 일도 뭔가 한 가지에 딱 집중해서 빨리 효율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생활 습관이 좀 촘촘해지고 체계화되면서 나중에 약을 중단했을 때도 생활 습관이 정착돼서 또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또 약은 전문의의 처방 아래 안전하게 이제 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중에는 과장님 저 약물도 좋지만 좀 약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사실 약 없이 개인의 시도를 이렇게 해보겠다는 분도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제 먼저 평가를 해봤을 때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은 뭐 약보다는 이제 어떻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긴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해볼 수 있는 노력이나 활동 중에는 항상 일의 경중을 따져서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주변이 막 너무 지저분하거나 뭔가 뭐 물건도 찾을 수 없고 이렇게 좀 산만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주변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생각을 타임아웃해서 이 시간만큼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은 이제 계속 붙잡지 않고 뭐 다른 스케줄로 넘어간다던가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 뭔가 할 때 과도하게 계획을 막 거창하게 세워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자신만의 방법이나 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고요. 실제로 ADHD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외에도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생활 습관이나 방법을 같이 한다면 그 부분이 몸에게 내재화가 되어서 약이 없이도 생활할 때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약 없이 치료를 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듯이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네요. 끊임없이 본인과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예, 그 인지행동 치료는 그 보통 인지,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증상의 변화를 꾀하는 치료법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 가서 항상 일을 할 때마다 일을 한 가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모든 일을 다 실패하면은 그 일을 실패한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나는 잘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네. 아니면 항상 다른 사람한테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나는 역시 뭘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잘못됐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이렇게 자동으로 떠오르는 감정, 인지를 같이 확인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지를 그 원인을 찾아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를 확인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인지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물 치료도 중요하겠는데 실제로 뭔가 발생했을 때 그게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증상만 치료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방금 말했던 인지행동 치료도 병용한다면 ADHD 치료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치료를 잘 받았어요, 네. 과장님. 그러면 ADHD 완치 가능합니까? 완치의 개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약이나 뭐 치료법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부분도 약을 먹고 수치가 정상이 됐다 해서 완치됐기 때문에 약을 끊으셔도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계속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고 하죠. 만성적으로 관리하고 또 네. 도움이 된다면 나중에 약이 없이도 지낼 수 있다면 뭐 또 중단해 볼 수 있는 병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사람들한테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고도의 집중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해내야 되고 또 일을 할 때 대충 하거나 잘하지 못하면 또 이게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일을 하려면은 더욱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더 내가 일을 잘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 치료를 한다면은 더욱더 도움이 되고 ADHD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ADHD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또 생긴다고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최대한 이게 덜 발현되게 하려면 혹시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좋을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사실 ADHD 성향을 가진 분들은 좀 오감이 예민하기 때문에 감각적인 자극에 잘 반응하고 또 반응이 좀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져서 이게 또 ADHD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ADHD가 또 다른 우울장애라던가 불안장애로 넘어가서 증상이 동반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DHD는 뇌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ADHD에도 증상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이 뭐 미디어라던가 여러 가지 매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쉰다고 해도 단순히 쉬기보다는 뭐 스마트폰을 계속 본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맞아요. 또 이제 어디 다른 데 가서 타인과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은 사실 쉬기보다는 뇌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뇌한테 이렇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는 뇌를 자극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뭐 편안한 자세로 한 10분, 20분 이렇게 명상을 취한다면은 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오. 명상 활동이 ADHD에 좋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명상이 너무 좀 거창한 것 같고 나한테 좀 해당되기 어려운 말인 것 같다 하면은 단순히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멍 때리기를 한 10분 이상 해보시는 것도 ADHD에 좋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상을 바로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는 네. 일단 내일부터 멍 때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일단 멍을 좀 때리고 있겠습니다. 지금은 방송 중이라서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자, 과장님. 오늘 이 시간 성인 ADHD에서 한번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자가 진단표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혹시 내가 성인 ADHD가 아닐까 의심했던 부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이 시간이 좀 든든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뭔가 사소한 것에도 실수가 잦고 덤벙대고 집중을 잘 못하겠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개인의 성격, 태도로 치부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ADHD는 스트레스나 개인이 가진 성격, 정신력 이런 것으로 생기는 질병은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뇌의 그 물질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고 ADHD와 관련된 증상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데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인 ADHD 자칫 방치하면요. 학업이나 직장 생활 또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기 진단,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파티마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엄준성 과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